자, 이제 4강입니다. 이제 두 경기가 남아있죠. 바로 아르헨티나 대 크로아티아, 프랑스 대 모로코인데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는 사실 연장전까지 간 두 팀이기 때문에 체력으로 봤을 땐 비등비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승차가 2번이잖아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코바치치, 브로조비치, 그리고 모드리치 모두 많이 뛰었거든요. 이 두 경기에서. 그러면은 아니 경기 일정 생각했을 때 아무리 철인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긴 봤습니다. 그래도 잘 뛰는 걸. 근데 이제 나이가 4년이 더 지났으니까 4살 더 먹었잖아요. 그거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 후반전에는 약간 문제를 노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크로아티아의 공격수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 또다시 연장 승차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바코비치 골키퍼를 또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송영주 해설위원은 결국에는 지금 아르헨티나가 승리하겠다? 사실은 이 원투펀치에서 할 얘기가 있는 게 이전 방송에서 사우디전이 치러지고 있는 과정에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 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고 계속 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첫 경기에서 사우디한테 당해? 우리가 그때까지 이제 사우디의 전력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했을 때 제가 봐도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분명히 월드컵 본선으로 봤을 때는 승리를 그렇게 많이 거둔 팀은 아닌데 지금의 멤버로 보면 충분히 지금 멤버 자체는 황금 밸런스로 볼 만한 지금 조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카타르 월드컵의 그림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결승까지 가는 메시의 모습, 메시가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 막 이런 모습까지 상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꾸역꾸역 이기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메시가 또다시 이제 동료들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난 경기 3백도 저는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스칼로니 감독이 계속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 지금 아르헨티나의 산미들, 이 산미들이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순간 해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라는 존재가 아르헨티나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수에게 월드컵을 선사해야 된다. 하나로 뭉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 나름대로 이제 효과를 볼 것 같고 거기다 훌리안 알바레즈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열심히 날릴 때 등장을 해서 메시의 파트너는 나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로아티아보다는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전체 구조가 더 아르헨티나가 더 나은 팀이라고 봐요. 리오넬 메시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게 메시한테 맞춰져 있는 팀이긴 한데 그 전에 아르헨티나는 모든 선수가 특히 공격진에 포진한 선수는 모두가 자기가 리오넬 메시인 줄 알고 축구를 하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예선 때 그런 사태가 났던 거고 월드컵에서 탈락할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던 거고요. 러시아 월드컵이 실망스럽게 끝났죠. 토너먼트에 갔지만 좋은 성과 내지 못하고 그리고 스칼로니 감독이 부임을 해서 대표팀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내는지를 알고 있어요. 수비가 잘 돼야 되고 미드필더들은 많이 뛰어야 되고 공격수들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어야 돼. 근데 우리는 리오넬 메시가 있어. 그럼 뭘 해야 돼요? 미드필드들을 잘 뛰게 만드는 선수 배치해놓고 수비를 탄탄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르헨티나가 35경기 무패 행진 달릴 때 그 중심에도 결국에는 수비 안정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스칼로니 감독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술적 유연성이죠. 자기가 주전으로 생각한 선수가 부진했을 때 그 선수를 계속 기용하지 않아요. 가차없이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미드필더도 지금 기도 로드리게스 빼졌죠. 파레데스 선수 나가 떨어졌죠. 주전이 다 바뀌었잖아요. 엔소 페레스 잘하니까 그래 너야. 그리고 맥칼레스트로 나가니까 잘하니까 너야. 그리고 데폴은 못 빼니까 데폴은 메시의 보디가드니까 이거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스칼로니 감독이 그것도 능력이고 그렇게 팀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봤을 때는 크로아티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그리고 메시는 지금 이번 대회도 여전히 미쳤다. 저도 이제 예상은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하고요. 기록적인 부분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기록을 보면 준결승에서 탈락을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준결승에서 탈락을 한다는 거 3, 4위전으로 떨어진다는 걸 표현하는데 준결승전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계속 결승에는 가는 결과를 만들었던 게 100%의 그동안의 확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가 지금 월드컵 본선에서 승부차기를 4번 갔는데 4번 모두 승리한 아주 진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월드컵에서 통산 승부차기 승리가 제일 많은 국가가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 승차기가 강해요.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에서 5번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만약에 승부차기에 간다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록적인 측면도 좀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대신에 이제 변수가 있다면 두 개죠. 첫 번째는 아쿠냐의 이탈. 앞서 한번 드렸던 측면 수비수에게 측면에 의존되는 경향이 좀 짙은 팀이기 때문에 아쿠냐 대신 탈리아피코가 나왔던 사우디전은 정말 내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 탈리아피코가 올라가는 속도도 아쿠냐보다 현저히 느렸고 왼쪽에서 템포를 못 맞춰주다 보니까 패스가 왼쪽으로 못 뿌려지면서 자꾸 팀이 중앙으로 갇히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중앙에 갇히면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코바치치가 있어서 브라질을 에워쌌던 것처럼 또 수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역시 아르헨티나의 높이의 약점. 크로아티아가 매 경기 계속 공중볼에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팀이라 보긴 힘들고 그게 네덜란드 정도만큼의 영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높이 하나를 노골적으로 노리는 전술을 또 하나 크로아티아가 만약에 편다면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똑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까지 이번 경기에서 주의를 한다면 아르헨티나는 승리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한다는 쪽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모로코인데 뭐 승부 예측을 예상을 하자면 정배를 보자면 누구나 다 프랑스를 예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8강 아까 리뷰를 얘기를 했을 때도 모로코는 여기까지가 아닐까, 4강 신나를 쓰고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조금 한 것 같고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팽팽한 승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로코가 수비할 때 이 팀은 4-3-2-1 형태로 수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드 지역부터 상대가 들어오는 걸 잘 차단하는 편이에요. 근데 모로코가 프랑스전에서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누굴 막아야 되냐면 사실 그리즈만을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즈만이 현재 프랑스의 코어 중에 코어예요. 네. 그리즈만을 어떻게 봉쇄하느냐에 따라서 프랑스의 공격은 반감될 수 있는데 구조상 현재 모로코가 하는 수비 전술 자체가 중원에서 상대 핵심 선수를 바깥으로 몰아내는 형태의 수비 준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즈만 선수가 지금까지 좋은 활약을 했지만 이번 경기는 대단히 고전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하키미와 은바페가 이제 맞붙게 될 거잖아요. 같은 팀에서 있는 선수들이고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아는데 하키미 선수도 정말 발이 빠른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은바페가 지난 경기 잉글랜드전처럼 하게 되면은 프랑스는 위험할 거고 은바페가 하키미와 1대1 대결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하느냐의 여부인데 모로코가 공격을 잘해서 이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간다고 보기보다는 모로코가 지난 경기들처럼 수비를 한다면 프랑스가 매우 고전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명주 의원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프랑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모로코 입장에서는 이 4강까지 올라온 게 엄청난 역사거든요. 사실 지금 뭐 현지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2002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에너지 넘치는 팀인데 4강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욕심을 낼 수 있느냐, 야망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대만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도 있고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부상으로 못 나온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력에서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잉글랜드 프랑스전에서 그리즈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방금 그리즈만 얘기해서 그리즈만은 프랑스 대표팀에서 여기 그리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거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윤활유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톱니바퀴 역할을 계속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 은바페, 덴벨레 얘네들이 다 유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공격수를 마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로코가 정말 이 경기에서도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프랑스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근데 예상을 하면 프랑스의 승리를 아무래도 예상을 좀 하고요. 모로코가 원래라면 그리즈만을 특히 잘 메울 수 있을 거다. 잘 가둘 수 있을 거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촘촘하게 좁히고 측면 수비수들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을 컴팩트한 간격을 유지하는데 그 사이에 그리즈만을 가둬놓고 수적 우위를 펼치는 그런 모로코의 수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라면. 근데 4강까지 오면서 체력적인 여파가 모로코에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누수가 좀 커. 네, 전반에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포르투갈전도 후반에는 꽤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아무리 모로코 선수들이 끝까지 뛰려고 노력을 하고 선수 교체도 일찍 가져가고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연장 혈투를 다행히 포르투갈전에 펼치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체력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 경기에서는 조금 더 일찍 따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로서 경계를 해야 될 점은 지금 월드컵 본선에서 6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어요. 네. 프랑스가 그런 부분에서 모로코의 의외의 역습에 한 방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수비를 하는 모로코에게 만약 선제 실점을 프랑스가 허용한다면 포르투갈전처럼 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를 아닐 거라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모로코가 버티는 힘이 이전 같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게르드 선수, 로망 사이스 선수, 특히 사이스 선수는 더 출전이 지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중앙 수비 쪽의 어떤 변수를 야신분우의 선방만으로 또 암라바트의 공헌만으로 막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팀인 프랑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4강 프리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그리고 프랑스, 모로코가 남아있거든요. 과연 결승으로 갈 팀은 누구일지 여러분들 2부에서는 결승으로 갈 팀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까지 MVP는 좀 뽑아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